자, 여러분, 동양 철학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뭐랄까? 고요함, 자연과의 조화, 수천 년을 이어온 지혜, 이런 이미지들 아닐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게 사실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면요. 좀 충격적이죠? 오늘 바로 그 통념을 아주 그냥 뿌리부터 뒤흔드는 책, 동아시아 철학의 스캔들을 가지고 우리가 알던 모든 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책이 우리한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동아시아 철학은 진짜 조화와 평온, 이런 걸까요? 아마 대부분은 속으로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막 경쟁하고 분석하는 서양 철학이랑은 다르게 동양 철학의 매력은 바로 그런 데 있다고 우리가 다들 믿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이 책은요, 바로 그 가장 단단한 믿음의 정면으로 아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도발적인 주장을 제대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순서로 진행해 볼게요. 우리가 뭘 잘못 알고 있었는지, 대체 스캔들이라는 게 뭔지, 그 근거는 또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순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철학. 그러니까 동양 철학하면 우리 머릿속에 딱 하고 떠오르는 그 이미지 있잖아요. 어쩌면 좀 뻔한 클리셰 같기도 한 바로 그 그림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맞아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역시 오래됐다는 느낌이죠. 뭐 공자, 노자, 아득한 옛날부터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고 쭉 이어져 온 그런 위대한 지혜의 전통. 뭐랄까 마치 박물관에 있는 유물처럼 요즘 세상과는 상관없이 영원한 진리를 담고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요. 그리고 또 이런 그림이 그려지죠. 뭐랄까 잘 꾸며진 일본식 정원 아니면 안개 자욱한 산수화 같은 거요. 자연에 막 정복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일부가 되려는 그런 태도. 보기만 해도 막 마음이 편안해지고 복잡한 머릿속이 싹 정리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 말이에요. 사회적으로는 또 어떻고요? 효가 최고고 어른 공경해야 하고 나보다는 우리, 공동체가 먼저다. 이런 유교적인 가치가 이 모든 걸 딱 받쳐주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막연하게 동양정신이라고 부르는 것의 핵심이죠. 자, 어떠세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함께 그려본 아주 아름답고 평화로운 동양 철학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방금 우리가 떠올린 이 모든 이미지가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면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근대에 와서 만들어진 거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제부터 이 책이 터뜨리는 바로 그 스캔들의 정체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알던 그 익숙하고 편안했던 그림이 어떻게 와장창 깨지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책이 말하는 스캔들의 내용은요, 정말 충격적인데 또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 우리가 그토록 오래된 지혜라고 믿었던 그 평화롭고 조화로운 동아시아 철학이라는 이미지가 사실은 고대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그러니까 아주 최근이죠. 이 근대에 와서 발명된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냥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서양이라는 엄청난 위협에 맞서기 위한 어떤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대응책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동양의 본질이라고 믿어왔던 건 사실 서양의 시선을 비추는 거울이자 그에 맞서려고 만든 방패였다고요. 와, 이 거울과 방패라는 비유가 진짜 핵심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우리가 뭘 잘못 알았다, 오해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필요했기 때문에 아주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만들어낸 정체성이었다는 거죠. 정말 대담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주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동양 철학이 아주 오래되고 하나로 통일된 조화로운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책에서는 아니, 그거 150년도 안 된 근대 발명품이야. 서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믿어왔던 거랑 책의 주장이 완전히 모든 면에서 정반대인 겁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전통이라는 게 고작 한두 세기 만에 발명될 수가 있었을까요?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는 약간 역사 추리소설을 읽는 기분으로 그 구체적인 발명 과정을 책이 제시하는 증거를 따라서 한번 같이 추적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작업이 물론 하루아침에 뚝딱 된 건 아닙니다. 단계가 있어요. 먼저 19세기 후반 서양의 힘 앞에 동아시아가 완전히 충격에 빠집니다. 정체성의 위기가 온 거죠. 우리는 대체 누구지?
이 질문에 답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20세기 초 특히 일본 지식인들이 나서서 서양의 저 물질주의에 맞설 우리만의 위대한 정신을 만들자 이런 움직임이 시작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과거의 공격적인 모습은 싹 지우고 아주 평화롭고 명상적인 동양 철학이라는 이미지를 예쁘게 포장해서 전 세계에 알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과거의 복잡했던 역사를 가리는데 아주 효과적이었던 거죠. 이 과정에서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대표적인 예가 바로 화, 우리가 아는 조화라는 개념입니다. 원래 옛날 동아시아에서 화는요,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균형을 이루는 아주 역동적이고 정치적인 단어였어요. 비유하자면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첼로, 트럼펫이 각자 다른 소리를 내면서 멋진 화음을 만드는 거랑 비슷했죠. 그런데 근대에 와서 이 화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갈등은 무조건 나쁜 거고 그냥 조용히 따르고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게 화다. 이런 수동적인 개념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오케스트라가 아니죠. 그냥 모든 악기가 도, 음 하나만 조용히 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가 된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철학은 몇 가지 딱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서양의 물질주의에 대항해야 하니까 비합리적으로 보일 정도로 정신을 외치고요. 또 예전에는 온갖 학파들이 서로 막 치고받고 싸웠는데 이런 내부 갈등이나 다양성은 싹 무시해버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였다고 포장을 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게 정신적인 동양 대 물질적인 서양이라는 아주 단순하고 위험한 구도를 만드는 데 쓰이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를 아는 게 도대체 우리한테 왜 중요할까요? 아, 옛날에 그랬구나 하고 끝날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역사를, 또 우리 문화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의 틀 자체를 바꾸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저자는 이런 숫자까지 이야기해요. 자그마치 90% 이상. 이게 무슨 숫자냐면 우리가 전통 동아시아 철학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의 90% 이상이 사실은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에 지금의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수천 년 된 고대의 지혜라고 생각했던 것들 대부분이 알고 보면 길어야 150년밖에 안 된 근대의 해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와, 진짜 놀랍지 않으세요? 결국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첫째, 동아시아 철학이라는 하나의 덩어리는 사실 없다는 것. 둘째, 역사는 박물관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다시 쓰일 수 있는 치열한 전쟁터라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스캔들은 우리를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신화의 커튼 뒤로 이끄는 초대장 같은 거예요. 그 뒤에 숨겨진 훨씬 더 시끄럽고 다양하고 치열했던 진짜 사상의 세계로 말이죠. 자,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머릿속에 아주 크고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우리가 수천 년 된 지혜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동양 철학마저 사실은 근대의 발명품일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당연한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스캔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흔히 깊고 신비롭다고만 생각했던 동아시아 철학 있잖아요. 그 익숙한 이미지 뒤에 사실은 아주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동아시아 철학의 스캔들이라는 아주 도발적인 책을 가지고 우리가 알던 그 지혜의 진짜 얼굴은 무엇인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현자는 물이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꾸듯 자신을 상황에 맞춘다. 어때요? 이런 말 참 익숙하죠? 자연에 순응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동양 현자의 모습, 뭔가 평온하고 심오한 지혜가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 말이에요. 바로 이게 우리가 동아시아 철학에 대해 가진 아주 편안하고 익숙한 그림일 겁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모든 걸 초월한 듯한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체해볼 거대한 신화의 첫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거대한 오해에서 시작된 거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오랜 전통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거라면요? 이 도발적인 질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가 아는 동아시아 철학. 제가 방금 거대한 오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대체 그 오해라는 것의 정체가 뭘까요? 우선
우리가 동아시아 철학 하면 떠오르는 그 익숙한 이미지들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네, 바로 이런 것들이죠. 자연과 조화롭게 지내는 모습, 몇 마디 말에 우주를 담은 듯한 지혜, 장유유서 같은 위계 질서, 그리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 이 모든 게 수천 년을 이어온 변치 않는 전통이라고 우리는 철석같이 믿고 있죠. 이 이미지들이 워낙 강력해서 뭐랄까 마치 동아시아의 DNA 그 자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두 번째 파트,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스캔들입니다. 바로 여기서 스캔들이라는 아주 강렬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그토록 신성하게 여겨온 전통이 사실은 영원 불변한 게 아니라 특정 시대의 필요에 의해 발명됐다는 주장이에요. 이건 마치 대대손손 내려온 우리 집 가보가 사실은 최근에 만든 모조품이었다는 걸 알게 된 것만큼이나 충격적인 이야기죠. 이 문장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 동양의 지혜라고 아는 것은 상당 부분 현대의 발명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천 년 된 순수한 원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20세기란 시대의 필요에 맞춰서 정교하게 세공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왜곡된 보석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저자가 폭로하는 스캔들의 진짜 의미입니다. 세 번째 파트, 세 가지 왜곡의 얼굴입니다. 그렇다면 원본은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아는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걸까요? 저자는 마치 강력한 렌즈처럼 동아시아 사상을 굴절시킨 세 가지의 거대한 필터가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이제부터 그 왜곡의 세 가지 얼굴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민족주의, 서구화, 그리고 상업화. 이 세 가지 힘이 각각의 사상을 어떻게 변형시켰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따라가 보면 정말 놀랍고 흥미로운데요. 이 틀을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의 이야기가 훨씬 더 명쾌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첫 번째 필터, 민족주의입니다. 원래 공자의 가르침, 그러니까 유교의 핵심은 개인의 도덕적 수양에서 시작해요. 나 자신을 갈고 닦아서 이상적인 인간이 되는 것, 이게 목표였죠. 하지만 근대 국가가 생겨나면서 이 개인의 윤리는 어느새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통치 이데올로기로 재해석됩니다. 충과 효가, 개인의 덕목을 넘어서 국가적인 가치로 둔갑해버리면서 자기 성찰이라는 본질은 희미해지고 국가에 대한 복종이라는 의미로 축소되어 버린 거죠. 두 번째는 서구화 필터입니다. 노자의 도는 원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우주를 흐르는 거대한 에너지 그 자체거든요. 도라고 말하는 순간 진짜 도가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신비롭고 살아있는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이 개념이 서양에 소개되면서 서구 철학의 틀에 끼워 맞춰지게 됩니다. 절대자라던가 궁극적 실체 같은 단어로 번역되는 거죠. 그 결과 자유롭게 흐르던 강물 같던 개념이 절대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서양식 유리상자 안에 갇힌 박제된 나비 신세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상업화 필터입니다. 아마 이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왜곡일 텐데요. 원래 찬수행이라는 건 깨달음을 얻기 위한 굉장히 혹독하고 치열한 정신 단련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선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마음 챙김,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명상 앱, 그리고 온갖 웰빙 상품으로 포장돼서 팔리고 있죠. 고통스러운 수행의 과정은 싹 지워지고 쉽고 편안하게 소비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의 이미지만 남게 된 겁니다. 자, 네 번째 파트, 민낯을 드러낸 철학입니다. 이렇게 민족주의, 서구화, 상업화라는 세 겹의 포장지를 하나씩 벗겨내고 나면 동아시아 철학의 본래 모습, 그 민낯은 과연 어땠을까요? 우리가 알던 그 고요한 현자의 모습과는 아주 다른, 훨씬 더 역동적이고 논쟁적인 얼굴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진짜 모습은 우리가 가진 통념을 완전히 깨부수는데요. 동아시아 철학은 결코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학파들이 서로의 생각을 비판하면서 치열하게 논쟁하는 말 그대로 사상의 시장이었죠. 세상을 등지고 명상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것인가를 두고 싸우는 현실 참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화만큼이나 투쟁과 변혁의 목소리도 굉장히 녹았어요. 조용한 사원이 아니라 시끌벅적하고 활기 넘치는 광장이었던 셈이죠. 그럼 철학은 왜 이렇게 계속 변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역사적 우연성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어떤 사상도 진공 상태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식물이 토양과 기후에 따라서 다르게 자라듯이 철학도 그 시대의 정치적 위기나 사회적 요구 같은 토양 속에서 자라고 변화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 철학을 영원불변의 진리로만 보는 건 그 사상이 태어난 생생한 삶의 현장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이 스캔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아, 우리가 알던 동양 철학이 사실은 만들어진 거였구나 하고 끝낸다면 사실 절반만 이해한 겁니다. 이 지적인 폭로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그 진짜 의미를 짚어보는 게 이번 분석의 마지막 핵심입니다. 이 간단한 차트가 지금의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대중은 여전히 신비롭고 조화로운 동양 철학의 이미지, 그러니까 왼쪽에 저 높은 막대를 소비하고 있지만 학계의 비판적 분석, 오른쪽의 낮은 막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인식의 격차야말로 우리가 왜곡된 이미지를 얼마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왜곡된 이미지는 단순히 잘못된 지식에서 그치지 않아요.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 체제를 정당화하는 데 쓰이고요. 비즈니스에서는 동양의 신비를 내세워서 명상 앱이나 찻잔을 파는 마케팅 전략이 됩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이 삶의 의미를 찾을 때조차 이 상업화된 가짜 지혜에 기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스캔들이 우리 현실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제 좀 보이시나요? 오늘 우리는 동아시아 철학의 아름다운 포장들을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복잡하고 때로는 불편하기까지 한 민낯을 마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신비로운 환상을 버린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할까요? 아마 정해진 답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제 우리는 질문을 시작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앞으로 서점에서 쉽게 배우는 노자 같은 책을 보거나 젠 스타일 인테리어를 마주칠 때 여러분은 이제 그 너머에서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요? 맹자 철학의 가장 뜨거운 논쟁, 이른바 맹자의 스캔들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왔던 인간의 선함이요. 이게 정말 우리 본성일까요? 아니면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발명품일까요? 성선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이 생각은요, 지난 수천 년간 동아시아의 정신세계를 떠받쳐온 거대한 기둥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도덕과 윤리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 대전제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성선설을 증명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사실은 인간 본성에 대한 순수한 발견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설계된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스캔들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맹자가 제시한 완벽한 도덕 청사진에서 시작해서요,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정치적 프로젝트까지 그 진실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선 우리가 교과서에서 늘 봐왔던 아주 익숙하고 아름다운 맹자의 그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정말 눈부신 청사진이죠. 맹자가 꿈꿨던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 그 완성판이 바로 이 인해예지입니다. 흔히 사덕이라고 부르죠. 근데 여기서 맹자의 주장이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이 완벽해 보이는 덕목들이 밖에서 주입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씨앗처럼 다 심어져 있다는 거였거든요. 아니, 그럼 그 씨앗이 대체 뭐냐?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바로 여기서 맹자 이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단이 등장합니다. 사단, 말 그대로 네 개의 실마리, 네 개의 끝이라는 뜻인데요. 우리 마음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이 네 가지 감정이 바로 인해예지라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날 씨앗이라는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그 연결고리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예를 들면 길 가다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 아, 어떡해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측은지심이 잘 자라면 인이라는 커다란 덕이 된다는 거예요. 와, 정말 완벽한 설계도 같지 않나요? 이 아름다운 논리가 지난 2000년 넘게 동아시아의 도덕관을 지배해왔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이론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시각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린 잠시 타임머신을 타고 맹자가 살았던 그 시대로 직접 가봐야 합니다. 보세요.
맹자가 태어난 시기는 기원전 4세기. 이름부터가 살벌하죠. 바로 전국시대입니다. 말 그대로 온 나라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전쟁에 미쳐있던 정말 끔찍한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모든 기존 질서와 가치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때죠. 바로 이 시대적 배경이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과연 맹자의 성선설은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 본성에 대한 과학적 발견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지옥 같은 혼란을 끝내기 위해 그가 내놓은 일종의 정치적 처방전은 아니었을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묘사한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처방했다는 것. 여기서부터 스캔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오늘 분석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고 순수하게 여겼던 바로 그 네 가지 마음의 씨앗, 사단을 하나씩 아주 날카롭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목적이 뭔지 말이죠. 첫 번째, 측은지심입니다.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보면 누구나 구하려 하잖아요. 순수한 마음이죠. 하지만 이 새로운 관점에서는요, 이게 그냥 순수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을 우리라는 이름으로 묶어주는 강력한 접착제. 그러니까 사회적 연대를 만들기 위한 아주 전략적인 감정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수호지심입니다. 보통 내면의 양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 안을 향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남의 시선을 향한 감정이라는 겁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룰을 어겼을 때 느끼는 그 창피함, 그 두려움, 결국 사람들을 정해진 틀 안에 가둬두는 아주 효과적인 사회통제 장치였다는 해석이죠. 세 번째, 사양지심, 양보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그냥 아유, 먼저 하세요 하는 아름다운 겸손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너도 나도 왕이 되겠다고 싸우던 그 혼란의 시대에 양보라는 룰을 만들어서 질서를 세우고 쓸데없는 싸움을 막으려 했던 일종의 고도의 사회공학이었다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 우리는 이게 마치 우리 안에 장착된 도덕 나침판 같은 거라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 분석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음은요, 사실 타고난 게 아니라 앞에서 말한 그 세 가지 감정들을 통해 만들어진 사회적 규칙을 우리가 열심히 학습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우리의 정의감이라는 게 사실은 만들어진 거라는 얘기니까요. 자, 이렇게 4단을 하나씩 뜯어보고 나니까 뭔가 거대한 그림이 보이지 않으세요? 맹자의 이 위대한 철학이 사실은 순수한 진리 탐구의 결과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기획된 하나의 거대한 정치 프로젝트였다는 그림 말입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모든 걸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왼쪽은 우리가 아는 철학자 맹자, 인간 분성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이죠.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이건 정치가 맹자입니다. 혼란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 인간 본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설계한 사람이죠. 목표가 진리 탐구가 아니라 사회 질서의 창조였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분석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맹자의 성선설은 과학적 발견이 아니라 혼란에 빠진 사회를 위한 탁월한 정치적 처방전이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파헤친 스캔들의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도발적인 재해석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옛날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이 스캔들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을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결국 이 스캔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첫째, 우리가 그냥 타고난 천성이라고 믿었던 그 선한 마음조차도 사실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발명품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철학이라는 게 그냥 고상하게 앉아서 세상을 관철하는 학문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을 통째로 설계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동아시아 사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뒤흔드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인간의 선함마저도 그 시대의 필요에 따라 설계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인공지능, 기후위기, 이 극심한 갈등과 분열, 이런 거대한 도전들 앞에서 과연 우리는 우리 시대를 위해 어떤 새로운 도덕적 청사진을, 어떤 새로운 선함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학계에 정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책 동아시아 철학의 스캔들
들어보셨나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책의 가장 도발적인 마지막 부분을 한번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자가 이 모든 논쟁의 끝에서 과연 어떤 결론을 내렸을지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야, 시작부터 질문이 정말 강렬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쭉 이어져 온 순수한 지혜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근대에 와서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발명된 거라면 어떨까요? 이 질문 하나가 바로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뭐랄까 폭탄 같은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도발적인 질문의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첫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저자가 말하는 스캔들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사건, 사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에는 훨씬 더 근본적인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스캔들이란 우리가 동아시아 철학이라고 부르는 것의 정체성이 사실은 순수한 고대 전통이 아니라는 아주 충격적인 발견을 뜻하는 거죠. 오히려 서구라는 거울 앞에서 또 민족이라는 근대의 틀 안에서 급하게 만들어진 구성물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이 학문 분야의 뿌리를 통째로 흔드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근본적인 주장을 하려면 당연히 논리가 탄탄해야겠죠? 그런 저자는 대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 결론까지 오게 된 걸까요? 최종 결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저자가 논증을 쌓아 올린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의 논증은 아주 명확하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순수한 전통이라는 신화를 먼저 깨부수고요. 둘째, 그 빈자리에 서구의 영향이 얼마나 결정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의 뒤에는 민족주의라는 강력한 정치적 동기가 있었다는 걸 폭로하죠. 이 세 단계를 거치면서 스캔들의 실체가 비로소 확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이 다 맞춰졌습니다. 이 모든 불편한 진실들을 파헤친 저자가 마침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분석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저자의 최종 결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자도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동아시아 철학의 기반이 이렇게나 흔들린다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학문을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수성을 다시 되찾아야 하는 걸까요? 저자의 대답은 바로 이 문장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죠.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는 진짜 과거를 찾아 헤매지 말고 서구와 뒤섞인 지금 우리의 혼종적 현실을 똑바로 마주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자는 거죠. 이건 서구라는 관객 앞에서 동양의 신비를 연기하던 시대는 이제 끝내자는 아주 단호한 선언이에요. 그렇다면 저자가 말하는 혼종적 현실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단순히 이것저것 섞였다는 뜻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게 오염되거나 타락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우리 고유의 전통과 외부의 영향이 만나서 그 어디에도 없던 새롭고 독창적인 제3의 무언가를 창조해냈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현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이제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이 혼종성을 우리의 출발점으로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 동아시아 철학이 가야 할 길은 완전히 새롭게 열리게 됩니다. 이 비교표가 저자가 말하는 생각의 전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쵸? 과거의 유산을 지키는 방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지금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재료 삼아 미래를 창조하자는 겁니다. 더 이상 박물관의 관리인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실험실의 연구자가 되라는 아주 강력한 촉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주장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건 그냥 학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진정한 동양 철학은 이래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주고요. 동서양의 경계를 넘어서 훨씬 자유롭고 창의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 세대가 자신들만의 철학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정말 중요한 작업인 셈이죠. 자, 이제 이 긴 분석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혼종성이라는 강력한 해답을 주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생각해볼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책을 마무리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자는 책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는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공을 우리에게 넘기는 거죠. 과거가 발명품이었다면 미래 또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스캔들 이후의 동아시아 철학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닐까요?